나도 황혼 이혼할까? 요즘은 늦게라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 나이에 혼자 살아서 뭐하게? 다 후회한다던데. 그래도 매일 싸우며 사는 것보다야 낫지 않을까? 이렇게 시작된 황혼 이혼은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결말은 충격적입니다. 편안한 노후를 꿈꾸던 삶은 순식간에 경제난, 외로움, 고립으로 무너집니다. 진짜 지옥은 남편이 아닌 이혼 후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황혼 이혼이 노년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인 5가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황혼 이혼이 노년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인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혼 이혼은 오랜 결혼 생활 끝에 맞이하는 자유로운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예상치 못한 경제적 재앙이 숨어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 모은 재산이 반토막 나는 것은 기본이고 앞으로 살아갈 노후의 자금 계획이 산산조각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전업주부로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이혼 이후의 경제적 자립은 꿈같은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남성 또한 연금이나 재산을 나눠준 뒤에는 월세방 전전하거나 반지하로 내려가는 사례도 비일비재합니다. 노후 자금은 은퇴 이후의 생명을 책임지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이 생명줄이 끊기는 순간 노인은 더 이상 존엄한 존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발버둥쳐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유지되던 의료보험, 세금 혜택, 공동명의 자산 등 모든 것들이 붕괴됩니다. 경제적 준비 없이 이혼을 감행한 수많은 이들은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와 함께 치명적인 노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병원비, 생활비 상승, 주거비 부담 등은 황혼 이혼 후 살아남을 수 없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황혼 이혼은 새로운 시작이 아닌 경제적 추락의 시작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감정적 해방을 선택하는 대신 삶 전체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던 67세 박모 씨의 사례는 황혼 이혼의 경제적 파국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박 씨는 남편과 35년을 함께 살다가 이제는 내 인생을 살겠다며 단호하게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엔 자유를 만끽하는 듯 했지만 문제는 곧바로 닥쳤습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에서 쫓겨나 월세방으로 들어간 박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고 병원비를 계산하고 가스비를 내며 혼자 살아가는 법을 익혀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생활비를 남편에게 의존해왔다는 점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남편보다 적었고 별도로 저축해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유있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던 월세방 생활은 곧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무릎 관절염이 심해져 병원에 입원했지만 간병인을 쓸 여력이 없어 혼자 버텨야 했습니다. 퇴원 후엔 약값 때문에 밥 대신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고 난방비가 무서워 겨울에는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생계비를 벌기 위해 마트 계산원 아르바이트를 알아보았지만 연령 제한에 걸려 거절당했습니다. 그제야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을 살고 싶다는 말은 준비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였다는 것을. 이혼 후 찾아온 자유는 잠깐의 착각이었고 현실은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박 씨는 결국 다시 전 남편에게 연락을 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시 가족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말을 꺼내는 데는 2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남편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 재혼한 상태였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현재 구청의 긴급복지 프로그램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으며 다시 돌아간다면 절대 이혼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처럼 황혼 이혼은 자유가 아닌 가난의 문을 여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충동적 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이어지며 그 대가는 고립과 빈곤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옵니다. 황혼 이혼이 노년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인 두 번째 이유는 노후 자금이 예상보다 빨리 소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혼 이혼은 새로운 삶의 시작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노후 자금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일 수 있습니다. 함께 살면 하나였던 생활비가 둘로 나뉘는 순간 돈은 물처럼 빠져나갑니다. 반으로 줄어든 자산의 2배로 늘어난 지출은 순식간에 노후 자금을 고갈시키는 폭탄입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 연금, 저축은 이혼과 동시에 반토막 나며 재산 분할 이후 남는 것은 텅 빈 통장과 끝없는 공과금 고지서입니다.
삶의 마지막 챕터를 준비하던 계획은 산산조각 나고 여생은 불안과 걱정 속에서 버텨야 하는 생존의 시간으로 바뀝니다. 혼자 사는 노인은 작은 돈에도 예민해집니다. 물가 상승, 갑작스러운 병원비, 자녀의 긴급 요청, 예기치 못한 수리비 등 크고 작은 돌발 상황은 노후 자금을 집어삼키는 괴물처럼 덮쳐옵니다. 특히 이혼 후 자존심에 무너져 자녀에게 손을 벌리지 못하는 경우 생활비 부족은 곧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아무리 넉넉하게 모았다 해도 예상치 못한 변수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결국 내 인생을 살겠다며 이혼을 택한 선택이 내 노후를 망치겠다는 결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72세 윤모 씨는 이혼을 해방이라 믿었던 사람입니다. 평생 남편의 잔소리와 무관심 속에서 살아왔던 그는 퇴직 후 두 사람이 집에서 하루 종일 붙어 있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재산은 반으로 나눴고 본인 몫으로 아파트 전세금과 약간의 예금을 확보했습니다. 윤 씨는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됐구나라며 가벼운 마음으로 전셋집을 구하고 여행을 다니고 문화센터에도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평온은 딱 1년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예상하지 못한 것이 물가였습니다. 월세가 아닌 전세였음에도 관리비와 공과금, 교통비, 식비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등록한 문화센터 수업도 생각보다 지출이 컸고 여행 중 다친 무릎 치료비로 병원비가 수백만 원 들며 예금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평생 건강했던 윤 씨는 이혼 후 갑자기 병원 신세를 지게 됐고 간병인을 부를 돈도 없어서 입원 중에도 혼자 화장실을 가다 넘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수술을 받고 집에 돌아온 뒤에는 외출이 어려워졌고 한때 즐기던 문화생활은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그 후 상황은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날 무렵 전세금은 올라 있었지만 윤 씨의 예금은 다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재계약을 못한 윤 씨는 결국 구청에서 소개받은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갔고 한 달 생활비로 겨우 버티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식사는 간단하게 라면이나 찬밥으로 때우게 되었고 약값도 아껴야 해서 고혈압 약을 하루 건너 먹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자유는 이제 사치가 되었고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윤 씨는 매일 TV만 바라보며 하루를 보냅니다. 친구에게 생활이 어렵다는 말을 꺼내기도 부끄러워 전화도 끊었습니다. 자녀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혼 당시 당당하게 내 인생, 내가 산다고 말한 것이 자존심을 막고 있었습니다. 결국 윤 씨는 한겨울에도 보일러 대신 두꺼운 이불에 파묻혀 지내며 후회했습니다. 그때 그냥 조금만 참을 걸, 그냥 살 거리라는 말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자유의 대가는 너무나 잔혹했고 노후 자금은 자유가 아닌 생존의 밑바닥에서 허덕이게 만든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황혼 이혼은 노후 자금이라는 마지막 보루를 망가뜨리는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 해방이 아닌 생애 전체의 리스크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 무서운 선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황혼 이혼이 노년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인 세 번째 이유는 사회적 고립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혼 이혼은 누군가에게는 자유로움의 문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문을 통과한 뒤에 기다리는 것은 상상 이상의 고립과 외로움입니다. 결혼이라는 틀 속에서 유지되던 사회적 관계들은 이혼과 동시에 하나둘씩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부부로서 함께했던 지인 모임, 친척관계, 이웃들과의 정겨운 교류가 이혼과 동시에 어색함으로 바뀌고 결국은 단절로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혼자만의 시간이 좋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고요함은 정막으로 변하고 정막은 외로움이라는 독이 되어 마음 깊숙한 곳을 잠식합니다. 특히 명절이나 생일, 가족 행사가 있는 날이면 그 고립감은 더욱 극대화됩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경우 혼자 남겨진 집에서 쓸쓸히 TV만 바라보는 날들이 반복됩니다. 주변의 시선 또한 무섭습니다. 저 사람 이혼했대라는 수군거림은 곧바로 인간관계에서의 거리두기로 이어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는 상황이 당연해집니다. 사람들은 떠나고 집안에 혼자 남겨진 자신만이 점점 작아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황혼 이혼은 스스로를 사회에서 고립시키는 자발적인 유배가 되는 셈입니다. 경상북도 구미시에 사는 69세 이모 씨의 사례는 이혼 후 고립이 얼마나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남편의 무관심과 고집에 지쳐 이제 더는 못 살겠다며 황혼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홀가분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마음대로 TV를 보고 친구들과 자유롭게 전화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딱 2달 뒤부터 시작됐습니다. 평소 같이 다니던 부부 모임에서 혼자 되었다는 이유로 초대가 끊겼고 오랜 친구는 이혼은 좀 아닌 것 같아라는 말을 남기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심지어 딸아이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다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아빠랑 좀 참지 그랬어. 라는 말을 듣고 나서는 전화도 줄어들었습니다. 외출을 하려고 해도 갈 데가 없고 만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남편과 함께 가던 재래시장, 동네 식당조차 이혼 후 혼자 가려니 어색하고 쓸쓸해서 발길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사람들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이 씨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생일날 찾아왔습니다. 아침부터 핸드폰을 붙잡고 누군가의 축하 메시지를 기다렸지만 정적만이 이어졌습니다. 문자는커녕 스팸 메일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편의점에서 조각 케이크 하나를 사와서 촛불도 없이 조용히 먹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순간 자유란 참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을 살겠다는 그 결심이 결국은 아무도 없는 인생을 만든 셈이었습니다. 이 씨는 이후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말수가 줄고 거울을 보지 않게 되고 누구와의 연락도 피하게 되는 자신을 보며 스스로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구청에서 연결해준 노인복지센터를 통해 주 1회 모임에 참석하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혼자 살겠다고 했지만 혼자가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 그냥 조금만 참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매일 해요라는 말은 너무도 무겁게 들렸습니다. 황혼이혼은 단지 배우자와의 결별이 아닌 세상과의 관계를 끊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착각했던 순간이 결국은 고립과 외로움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외로운 감정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삶의 활력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무서운 그림자입니다. 황혼이혼이 노년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인 네 번째 이유는 주거 환경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혼이혼이 주는 가장 무서운 대가는 단연 주거 불안정입니다. 결혼 생활 동안 지켜온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닌 삶의 중심이자 안식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과 함께 그 집은 흔적만 남은 추억으로 변하고 현실은 이사 가방 하나 들고 갈 곳을 찾는 비참한 상황이 됩니다. 재산 분할로 내 몫의 돈은 손에 쥐었지만 그 돈으로는 내 이름 하나 붙일 집을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아파트 전세금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보증금 없는 월세방은 곰팡이와 벌레가 가득한 쪽방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그동안 남편 명의로 된 집에서 살아왔다면 더욱 심각합니다. 법적으로 절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도 현실에서는 이혼과 동시에 집에서 쫓겨나는 것이 일상입니다. 갑자기 시작되는 집 없는 인생, 이삿짐 센터 기사들의 차가운 눈빛, 중개업자의 이 나이에 혼자 사세요? 라는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팝니다. 원하는 집은 너무 비싸고 감당 가능한 집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라는 냉정한 현실은 이혼이 곧 노숙의 전 단계임을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혼 후 집을 잃고 친정이나 자녀 집에 얹혀 살다가 갈등이 심화되어 또다시 쫓겨나는 경우입니다. 내 집 아닌 곳에서 눈치 보며 사는 삶은 결혼 생활 때보다 더 비참할 수 있습니다. 노후의 주거는 곧 삶의 안정입니다. 집이 있어야 삶이 굴러가고 마음이 놓입니다. 그 집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한 이사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붕괴를 불러오는 가장 현실적인 공포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66세 김모 씨는 30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며 황혼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더 이상 서로 얼굴 보는 것도 지겹다는 것이었습니다. 재산은 아파트 한 채와 적금 몇천만 원. 김 씨는 아파트를 팔아 반으로 나눈 뒤 자신 몫으로 받은 돈으로 작은 빌라 전세를 구했습니다. 처음엔 홀가분했습니다. 남편 잔소리 없는 세상, 나만의 공간, 누가 뭐래도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이사 첫날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입자가 급하게 나가면서 청소도 제대로 안 된 상태였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관리비는 전보다 더 나왔고 겨울엔 난방이 잘 되지 않아 잠을 청하기 어려웠습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4층 빌라를 오르내리는 것도 고통이었습니다. 게다가 빌라 주위에는 편의점 하나 없고 버스도 하루 몇 번 안 다녀 교통도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조용해서 좋다고 위로했지만 2달쯤 지나자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전에 살던 아파트 이웃들은 전부 끊겼고 동네 주민들과는 말도 섞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세 계약이 끝날 시점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예금은 병원비와 생활비로 이미 많이 줄어든 상태였고 추가 전세금을 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월세방으로 옮기게 되었고 좁은 방에서 옷장을 2개도 못 놓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방에는 햇빛도 들지 않았고 여름에는 벌레가 창문으로 기어들었습니다. 새벽에는 위층에서 들려오는 물소리에 잠을 깨기 일쑤였고 하루하루가 짜증과 후회의 연속이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딸에게 연락해 함께 살 수 없냐고 부탁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우리도 빠듯해서요. 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선택지는 요양원이나 고시원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이런 곳에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에 자괴감이 들었고 친구에게조차 자신의 주거 상황을 숨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이혼이 자유가 아닌 집 잃고 떠도는 유랑민의 시작이었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황혼이혼은 삶의 공간을 송두리째 빼앗는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생활 기반이 무너지는 순간 그 뒤를 기다리는 것은 외로움이 아닌 생존의 위협입니다. 주거 불안정은 단순히 이사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년의 품위, 존엄, 그리고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그 기둥이 무너졌을 때 삶은 더 이상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센 파도에 휩쓸리게 됩니다. 황혼이혼이 노년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인 5번째 이유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혼이혼을 결심하는 순간 단지 배우자와의 관계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함께해온 친구들과의 관계 또한 조용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자연스럽게 참석하던 친구 모임, 부부, 동반 식사, 단체 여행이 이혼과 함께 불편한 공기가 감도는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한때는 편하게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 어느새 조심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대화 속에서는 자신만 소외된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던 자리가 이제는 고문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무심코 나온 대화 하나하나가 가슴을 후벼 팝니다. 우리 남편이 요즘은 집안일도 도와줘라는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히고 부부끼리 다녀온 여행 사진을 보며 웃는 모습이 괜히 얄밉게 보입니다. 이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초대해서 제외되거나 자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유로 모임 자체가 조용히 사라지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은근히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어떤 이들은 대놓고 내가 있어서 분위기가 좀 그렇다는 말까지 합니다. 그 순간 깨닫습니다. 이혼은 사람들의 속마음을 확인하는 가장 잔인한 거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특히 부부 친구들이 많았던 경우엔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부부 중 한 사람과만 연락을 이어가기 어색하다 보니 아예 2사람 모두와 거리를 두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떠난 자리에 남은 친구들은 여전히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고 나는 그들과 대화의 주제조차 공유할 수 없습니다. 부부 여행, 가족 행사, 자녀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나와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가 되어갑니다. 결국 혼자 남겨진 느낌, 그 소외감은 참을 수 없는 외로움으로 바뀝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68세 정모 씨는 이혼 후 친구 모임에서 느낀 소외감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 씨는 한때 동네 유명한 부부 커플 모임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매주 정기적으로 모여서 식사하고 주말마다 등산도 함께 다녔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결국 황혼 이혼을 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이혼했다고 해서 나 혼자 모임을 못 나갈 이유는 없잖아라며 예전처럼 모임에 참석했지만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이전에는 웃으며 반겨주던 친구들이 형식적인 인사만 건넸고 부부들이 둘씩 짝지어 앉을 때 정 씨는 늘 테이블 한쪽 끝에 홀로 앉았습니다. 웃음소리는 여전했지만 대화에는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우리 신랑이로 시작되는 대화는 이혼한 정 씨에게는 조용한 폭력처럼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은 아예 모임 공지가 오지 않았고
뒤늦게 알고 전화하자 그냥 부부끼리 조용히 만났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날 정 씨는 전화를 끊고 혼자 소주 한 병을 비웠습니다. 그 후로 정 씨는 모임에 나가지 않았고 연락도 줄어들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해보려 했지만 요즘 바빠서 다음에 보자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정 씨는 주말마다 TV 드라마 재방송을 보는 것이 유일한 일과가 되었고 웃을 일도 말을 나눌 사람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혼자 카페에 가는 것도 어색했고 혼자 영화관에 가는 것도 쓸쓸했습니다. 이혼은 했지만 친구는 남을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더라고라는 말은 정 씨가 지금껏 겪은 모든 상처에 농축된 한마디였습니다. 황혼 이혼은 단지 부부와의 이별이 아닙니다. 함께 웃고 울던 친구들과의 관계도 흔들리게 만드는 무서운 선택입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순간 사람은 존재의 이유를 잃게 됩니다. 관계는 삶의 기반입니다. 그 기반이 무너지는 순간 자유는 사라지고 고독만이 남습니다. 황혼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이혼 이후 친구들과의 거리가 얼마나 무서운 상처가 될 수 있는지를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소외는 생각보다 더 깊고 그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황혼 이혼은 감정의 해방이 아니라 인생의 붕괴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찾아오는 건 행복이 아니라 막막함, 자유가 아닌 생존입니다. 남은 인생은 길고 돌봐줄 사람은 없으며 현실은 냉정하기만 합니다. 나이 들수록 필요한 건 평온과 안정이지 혼자가 주는 환상이 아닙니다. 충동적인 황혼 이혼은 사랑을 끝내는 게 아니라 삶 자체를 망치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이 선택 정말 준비되었습니까? 구독, 좋아요 누르면 복이 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 들수록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질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한데 외롭기도 해요. 몸도 마음도 지치는데 왜 이렇게 눈치 보며 살아야 할까요? 노년에 들어서면 삶이 더 여유로워질 줄 알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 눈치, 건강 걱정, 돈 문제, 인간관계까지 하루하루가 조용한 전쟁 같습니다. 웃고 있어도 마음은 무겁고 주변은 조용한데 머릿속은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걱정으로 노후를 채우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이제는 나를 짓누르는 스트레스를 다 털어내야 할 때입니다. 노년에 진짜로 필요한 건 남이 아닌 나 자신을 지키는 5가지 방법입니다. 이 5가지를 알게 된다면 내 걱정을 남에게 넘길 수 있는 가볍고 자유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내 걱정 다 가져가라. 노년에 스트레스 없이 사는 5가지 방법 중 첫 번째는 타인과 비교하지 않기입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사람들은 당연히 마음이 넓어지고 여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누구는 손주가 외국 대학에 갔다고 자랑하고 누구는 자식이 의사라고 은근히 말하고 누구는 요양원 대신 실버타운에 산다며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처음엔 웃으며 듣다가도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았을까? 내 자식은 왜 저만큼 못 했을까라는 비교의 감정이 자존심을 찌르고 들어옵니다. 비교는 스스로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독입니다. 타인의 삶을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면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누가 더 화려하게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삶이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 지금 이 순간 내가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한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노년에 자존감을 잃기 시작하면 삶이 순식간에 공허해집니다. 자신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과 비교하며 자책하고 괜히 자식에게 짜증을 내고 스스로를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 마음이 쌓이면 우울해지고 몸까지 아파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통의 출발점은 바로 비교입니다. 사람마다 인생의 속도도 다르고 방향도 다릅니다. 누구는 자식이 성공했지만 병을 얻었고 누구는 부유하게 살지만 친구 하나 없이 외롭습니다. 반면 소박하게 살지만 건강하고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비교하는 것은 마치 책의 표지만 보고 내용을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존감은 내가 나를 믿는 힘입니다. 나를 부족하게 보는 시선이 있다 해도 내가 나를 사랑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열심히 살아온 나,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나, 병든 부모를 정성껏 돌본 나, 그런 삶 자체가 값지고 소중한 것입니다. 남들과 같지 않아도 남보다 조금 부족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온 인생입니다. 이 씨 할아버지는 동창회에 나가는 걸 싫어했습니다. 모이면 누구는 아들이 판사고 누구는 손주가 유학 중이라고 자랑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특히 동창 중 한 명은 항상 외제차를 끌고 와서 우리 며느리는 대기업 다녀라고 대놓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걸 들을 때마다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이 씨 할아버지의 아들은 중소기업에 다니며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고 딸은 결혼 후 전업주부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딸이 아빠, 왜 이렇게 요즘 힘이 없어 보여요? 라고 묻자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하지만 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덕분에 우리 가족은 지금 이렇게 따뜻하게 잘 살고 있어요. 외국 안 가도 좋고 대기업 아니라도 좋아요. 우리는 지금 행복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이 씨 할아버지는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기로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동창회에 나가도 자랑을 들어도 웃으며 넘길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손주랑 놀고 아내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 시간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우리도 잘 살고 있어. 내가 살아온 인생도 괜찮았어. 그렇게 스스로를 인정하는 순간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타인과 비교하는 순간 나의 가치는 작아집니다. 하지만 비교를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나의 삶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이 가진 것 대신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면 자존감은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는 남의 자랑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내 기준으로 충분히 빛나는 삶입니다. 내 걱정 다 가져가라. 노년에 스트레스 없이 사는 5가지 방법 중 두 번째는 실수나 실패를 너무 자책하지 않고 자신에게 관대해지기입니다. 노년의 가장 무서운 적은 외로움도 병도 아닙니다. 바로 스스로를 괴롭히는 자책입니다. 과거의 실수, 자식에게 못해준 일, 내가 했던 잘못된 선택들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밤마다 떠올라 가슴을 쥐어짜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삶은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병드는 지름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어떤 실수는 돌이킬 수 있고 어떤 실수는 영원히 안고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가 곧 나의 인생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실수는 삶의 일부일 뿐이며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외면하고 스스로를 끝없이 몰아붙이며 괴롭힙니다.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결정이 내 인생을 망쳤어? 이런 말들은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를 현재의 기준으로 바라보며 후회하는 것일 뿐입니다. 당시에 나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 선택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감정과 상황에 밀려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와서 자신을 비난한다고 해서 그날의 시간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관대해진다는 것은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연습입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식에게 다 퍼주지 못했어도 괜찮고 가족에게 짜증냈던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고 안아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평안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남의 실수에는 관대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가장 가혹합니다. 친구가 같은 실수를 하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면 왜 그랬을까라며 잠 못 이룹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위로자는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강씨 할머니는 평생 자식 교육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대기업에 들어가 잘 나갔고 둘째는 어릴 때부터 반항이 심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대학을 중퇴하고 연락까지 끊긴 지 10년, 그 생각만 하면 마음 한구석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그때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매를 조금만 덜 들었더라면 매일 그 후회 속에 살았고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잘못 키웠다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교회 모임에서 같은 아픔을 겪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애한테서 손 뗐어. 그 아이 인생은 그 아이 몫이지 더 이상 내 죄책감은 아니야. 그 말을 듣고 강씨 할머니는 며칠 밤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둘째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그리고 지금도 사랑한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마음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그 후로 강씨 할머니는 자신을 덜 탓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수고했어라고 말했습니다. 반찬이 짜게 되어도 뭐 어때? 다음엔 좀 덜 넣으면 되지라고 웃었습니다. 친구들과 수다를 떨다가 말실수를 해도 예전 같았으면 며칠을 괴로워했겠지만 이제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하며 털어버렸습니다. 자신에게 관대해지니 삶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예전보다 부드럽게 말하게 되었고 손주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더 따뜻해졌습니다. 완벽하려는 강박이 사라지자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신의 삶도 훨씬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실수와 실패는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을 지나고 나서 내가 나를 얼마나 따뜻하게 안아주는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년의 평화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 걱정 다 가져가라. 노년에 스트레스 없이 사는 5가지 방법 중 3번째는 과거의 후회 내려놓기입니다. 노년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것은 과거의 후회입니다. 잠깐의 말 한마디, 그때 놓쳐버린 기회,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머릿속을 맴돌며 마음을 후벼팝니다. 밤잠을 설치고 한숨이 절로 나오고 문득문득 찾아오는 자책이 일상을 잠식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후회에 빠지는 순간 현재를 잃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때 그랬더라면이라는 가정 속에 빠집니다. 그때 참았더라면, 그때 용기 내서 말했더라면, 그때 그 돈을 쓰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그 모든 가정은 지금의 나를 갉아먹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당시의 나는 분명 최선을 다했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오게 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만큼밖에 몰랐고 그만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내가 판단하는 과거는 왜곡된 기억일 뿐입니다. 후회란 독과도 같습니다. 자식에게 조금 더 해주지 못한 것, 배우자에게 더 따뜻하지 못했던 말, 친구와의 마지막 인사를 놓쳤던 일 등 모두가 지나가고 나서야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안고 살아가면 결국 내가 망가집니다. 내 잘못이라고,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계속 비난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자책은 삶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노년은 후회보다 자유로워야 합니다. 과거는 손댈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머무는 대신 지금 내 앞에 놓인 하루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의 나,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때 비로소 평안이 찾아옵니다. 과거를 떠올릴수록 현재는 더 희미해지고 미래는 더 두려워집니다. 후회를 덜어내야 삶이 가벼워집니다. 과거를 떠올릴 때 가장 흔하게 드는 감정은 죄책감입니다. 그 사람한테 너무했지, 그때 말을 잘못했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어 등 나 자신을 벌주듯 끝없이 자책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따뜻하게 지내는 것이며 나 자신을 더 이상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오씨 할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늘 마음속에 남아있는 후회 하나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어렵게 모은 전 재산을 친구에게 빌려줬고 결국 그 친구는 돈을 갚지 않은 채 사라졌습니다. 그 일로 집도 날리고 자식들 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오씨 할아버지는 밤마다 후회에 잠 못 이루며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내가 그때 바보같이 속지만 않았어도 우리 가족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그 말이 입버릇처럼 나왔습니다. 가족들은 그런 할아버지를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 탓 아니에요. 우리 지금 다 잘 살고 있어요. 라고 말했지만 마음은 쉽게 놓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옛날에 잘못한 거 말고 요즘 제일 재밌는 거 뭐예요? 라고 묻자 할아버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그때에만 머물러 있는 걸까? 그날 이후 오씨 할아버지는 과거의 일에 대해 말하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대신 손주와 함께 낚시를 가고 아내와 손잡고 산책을 다녔습니다. 내가 그 일로 모든 걸 잃은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아직도 내 곁엔 소중한 것들이 많구나. 그렇게 마음을 바꾸자 얼굴빛이 달라졌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를 바꾸는 것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지나간 일로 스스로를 괴롭히는 대신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사는 것이 진짜 후회를 덜어내는 길입니다. 노년은 과거가 아닌 현재를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더 이상 내 삶을 후회라는 감옥에 가두지 말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삶을 껴안아야 합니다. 내 걱정 다 가져가라. 노년에 스트레스 없이 사는 5가지 방법 중 4번째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는 완벽주의 내려놓기입니다. 노년의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감정 중 하나는 조급함입니다. 그리고 그 조급함 뒤에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 숨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더 여유로워질 줄 알았지만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잘하던 일들이 점점 느려지고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며 누군가에게 민폐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완벽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완벽주의는 결코 우리를 편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일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점점 지치고 불안해집니다. 가족 모임에서 음식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손주에게 좋은 할머니가 되려면 늘 웃고 베풀어야 할 것 같고, 남들 앞에 나설 때는 품위 있게 보여야 한다는 부담에 눌려 삽니다. 이렇게까지 완벽하려고 하면 삶 자체가 피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보다 편안한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모든 걸 다 해주는 사람보다 가치 있는 게 편한 사람을 더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진짜 나의 모습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웃고 있지만 속은 상하고 도와주고 있지만 정작 나 자신은 돌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음식을 조금 태워도 약속을 깜빡해도 말실수를 해도 됩니다. 실수해도 웃을 수 있어야 진짜 여유로운 삶입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노년에는 더 이상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그 자체로도 존중받아야 할 인생입니다. 완벽함을 내려놓으면 관계도 더 좋아집니다. 자식에게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손주에게 완벽한 조부모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내 스타일대로 있는 그대로 대하면 더 자연스럽고 진솔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완벽함보다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이씨 할머니는 동네에서도 완벽한 엄마, 완벽한 아내, 완벽한 할머니로 통했습니다. 손님이 오면 집안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이 청소했고 명절이면 혼자서 10가지가 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손주가 놀러오는 날이면 장난감, 간식, 옷까지 빠짐없이 준비해 놓아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항상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옷도 단추 하나 흐트러짐 없이 입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늘 피곤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덜 했으면 손가락질 받을 거야. 이 나이에 민폐 끼치면 안 돼. 마음속에선 늘 자신을 다그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날 아침 일이 터졌습니다. 준비한 갈비찜이 타버렸고 장 보느라 깜빡 잊고 산 약을 제 시간에 먹지 못해 결국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병실에서 누워있는 동안 이씨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동안 자신이 만든 완벽함의 틀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할머니는 달라졌습니다. 손주가 와도 간단한 간식만 준비했고 집 청소도 하루 걸러 한 번만 했습니다. 명절 음식은 자식들에게 맡기고 본인은 편하게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가족들의 반응은 더 따뜻했습니다. 엄마, 요즘 더 보기 좋아요. 할머니, 이제 같이 놀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 말에 이씨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완벽한 할머니는 이제 그만하려고. 그냥 같이 즐거운 할머니가 될래. 완벽을 내려놓으니 진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좋아하는 만큼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도 충분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완벽함이 아니라 편안함에서 시작됩니다. 내 걱정 다 가져가라. 노년에 스트레스 없이 사는 5가지 방법 중 5번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불필요한 책임 내려놓기입니다. 노년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책임이라는 이름에 눌려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미 자식들은 다 커서 자기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부모는 여전히 내가 뭔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도 아이들한테 짐이 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때론 친척, 이웃, 심지어 모임의 소소한 일까지도 내가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짊어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부담으로 꽉 들어차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책임이 계속 쌓이면 몸도 마음도 병이 듭니다. 한계를 넘어서서 책임지려는 순간 내가 먼저 무너지게 됩니다.
노년은 더 이상 책임지고 희생해야 할 시기가 아니라 나를 돌보고 쉬어야 할 시기입니다. 내 어깨를 짓눌렀던 책임감, 의무감, 죄책감을 이제는 가볍게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건강과 내 감정입니다. 손주 봐주는 것도, 가족 모임 챙기는 것도, 동네 일에 나서는 것도 내가 원할 때,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노년층은 안 해주면 안 될 것 같아서라는 이유로 자신을 혹사시킵니다. 이런 생각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점점 무너뜨립니다. 나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내 몸이 아프면 쉴 수 있어야 하고 마음이 지치면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족을 위해 남들 눈치 때문에 내가 해야만 한다는 압박 때문에 끙끙 앓으며 참고 살아갑니다. 결국 병원에 실려가서야 내가 너무 무리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도 많습니다. 자식이 힘들 때, 손주가 아플 때, 가족이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책임으로 굳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도울 수 있을 때 돕되 내 삶을 잃어버릴 만큼 헌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먼저 챙겨야 남도 챙길 수 있습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고 부담은 나눌 수 있어야 진짜로 건강한 관계가 됩니다. 정씨 할머니는 73세입니다. 아들 내외가 맞벌이라 손주 둘을 매일 돌봐주고 저녁이면 아들 집 청소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손주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꼬박 7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반찬도 직접 만들어서 매일 들고 가고 아들이 엄마 오늘 야근이야 라고 하면 할머니는 손주를 재우기까지 했습니다. 하루도 편하게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허리통증으로 병원에 갔다가 디스크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고 쉬지 않으면 수술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들에게 그 사실을 말했더니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엄마 미리 말하지 그랬어요. 엄마 너무 무리한 거 알았는데 괜찮다고만 하니까 그제야 정씨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본인은 가족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 여겼지만 정작 가족들은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후 정씨 할머니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매일 돌보던 손주 일정은 주 2회로 줄였고 청소는 며느리가 맡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도 마음도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이제 자신을 위해 요가도 배우고 동네 친구들과 차 마시는 시간을 즐깁니다. 손주와 보내는 시간은 줄었지만 더 활기차고 여유 있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내가 안 하면 안 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말을 웃으며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누군가를 위해 헌신한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기를 내려놓고 나 자신에게 집중할 때입니다. 불필요한 책임을 내려놓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노년은 누구보다 내가 나를 위로하고 다독이고 돌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더 이상 남을 위해 애쓰지 말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걱정과 스트레스로 가득 찬 하루를 살 것인지 아니면 나다운 삶을 살 것인지는 내 선택입니다. 이제 내 걱정은 그만, 마음 놓고 웃으며 살아도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년의 자식이 부모를 모시지 않을 경우 현명하게 사는 방법 중 첫 번째는 노후 자금은 반드시 내 손에 쥐고 사는 방법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인생을 지키는 절박한 생존의 원칙입니다. 노년의 자식이 부모를 모시지 않는 현실은 더 이상 뉴스가 아니라 주변의 흔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으로 키운 자식이지만 현실 앞에선 그 사랑도 종종 외면당합니다.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부모의 재산을 자기 몫처럼 생각하며 부모가 늙자마자 관심을 거두는 자식도 있습니다. 믿고 맡긴 재산이 오히려 부모의 설 자리를 빼앗는 잔인한 무기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서럽지만 돈이 있어도 그 돈을 빼앗긴 채 늙어가는 건 더 끔찍한 비극입니다. 남은 노후를 기대하며 자식에게 전 재산을 넘긴 순간부터 시작되는 냉대는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심지어 일부 자식들은 이미 다 받았으니 이제 부모 책임도 끝났다는 식으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노후 자금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스스로 삶의 밑바닥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노후 자금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닙니다. 존엄을 지키는 수단이며 선택권을 쥐는 무기입니다.
병원에 갈 때도, 요양보호인을 부를 때도, 혼자 밥을 먹는 순간에도 필요한 건 바로 그 자금입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는 순간 관계는 바뀝니다. 자식의 눈치를 보게 되고 자신이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자존감의 붕괴로 이어지고 결국은 삶에 대한 의지마저 꺾이게 됩니다. 누구나 자식에게 모든 걸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돈은 내가 쓰기 위해 있는 것이고 내 노후를 위해 모은 자산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관리해야 합니다. 죽기 전에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써야 진짜 잘 산 것이다라는 말은 단순한 어세가 아니라 노년의 자존을 지키는 철학입니다. 돈이 있으면 선택이 생깁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갈지, 방문 간호를 받을지, 식사를 시켜 먹을지 전부 돈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남이 쥐고 있다면 그 결정권도 남의 몫이 됩니다. 그것은 노년이 아닌 감금입니다. 부산 기장에 사는 김영희 할머니는 올해 79세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외동아들과 함께 살기로 하며 집과 예금 전부를 아들 명의로 바꿔줬습니다. 아들의 부탁이었고 어차피 자기 재산이니 믿었습니다. 처음엔 잘 지냈지만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대놓고 눈치를 주었고 아들은 엄마, 이제 애들 학원비도 많고 라며 생활비 지원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김할머니는 하루에 2끼만 챙겨 먹고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버텼습니다. 하루는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으려 했지만 택시비가 아까워 걸어가다 쓰러졌습니다. 그날 이후 김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딸처럼 지내던 이웃에게 도움을 받아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했고 어렵게 법적 소송을 거쳐 집 일부와 예금 일부를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이후 작은 원룸으로 옮겨 살면서 최소한의 생활비와 건강관리비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요즘 매일 새벽에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웃습니다. 이제야 살 것 같다고 말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내 돈으로 밥 먹고 병원 가고 가끔 친구 만나 커피 마실 수 있는 이 자유가 인생 최고의 사치라고 말합니다. 자식에게 전부 주고 고개 숙이는 삶보다는 내 손에 돈 쥐고 당당하게 늙는 삶이 훨씬 아름답고 행복하다는 걸 김할머니는 이제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재산 증여는 천천히 신중하게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사랑은 순간일 수 있지만 재산은 평생의 결과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믿음직스럽게 보여도 재산 앞에서는 본심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모가 나이가 들면 자식은 자연스럽게 이제 내 차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재산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평생 땀 흘려 만든 인생의 결실이며 노후를 지탱해줄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이 중요한 자산을 너무 빨리, 너무 쉽게 넘기는 순간 부모의 인생은 자식의 눈치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엔 참 씁쓸한 진실이 있습니다. 재산을 주면 사람이 변한다는 말은 단순한 겁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집을 넘기고 예금을 나눠주고 상속을 미리 정리한 후부터 자식의 태도가 차가워졌다고 말합니다. 손주를 데리고 자주 오던 며느리가 발길을 끊고 전화 자주 하던 아들이 점점 무뚝뚝해지고 결국 부모는 집안에서 조용히 잊혀지는 존재가 됩니다. 재산은 사랑의 증표가 아닙니다. 신뢰의 결과로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내 인생의 권한이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결정해야 할 권리입니다. 너무 쉽게, 너무 일찍, 너무 감정적으로 넘기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후회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균열과 존엄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특히 많은 부모들이 어차피 다 줄 건데 지금 주는 게 낫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입니다. 지금이라는 시점은 자식에게는 완료가 되고 부모에게는 소외가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재산을 증여하고 난 뒤 연락이 끊긴 자식들, 병원 한번 데려가지 않는 가족들, 결국 요양시설에서 쓸쓸히 눈을 감는 어르신들의 사연은 우리 주변에 넘쳐납니다. 증여는 나를 위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자식이 나를 돌보지 않아도 내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준비된 상태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나누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믿음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감정이 아니라 계획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 세무사, 공증인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증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윤정희 할머니는 76세입니다. 3남매를 두었고 막내 아들이 가장 속 깊고 살뜰하게 챙겼습니다. 윤 할머니는 막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자식들 중 가장 늦게 자리 잡았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미리 막내 아들 명의로 바꿔주었습니다. 내가 없어도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처음엔 고마워하던 아들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집 근처에 살면서도 연락이 줄었고 병원에 데려다 달라는 부탁에도 바쁘다며 거절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은 윤 할머니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껴 혼자 병원 응급실에 가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스스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집을 주지 않았다면 지금도 이렇게 혼자였을까? 결국 윤 할머니는 이웃 아주머니와 친해져 동네에서 함께 병원도 가고 장도 보고 반찬도 나눠 먹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주머니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정희 언니, 아파트는 왜 그렇게 일찍 넘겼어? 그 순간 윤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땐 내가 현명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냥 성급했다고 느껴.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생에 태어나면 재산은 손에 꼭 쥐고 살 거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나눠줄 거야. 이야기를 들은 동네 어르신들이 다들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우리끼리 약속하자. 죽기 전까지 재산은 손에 쥐고 살자고. 웃음 속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산은 미련 없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후회 없이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노년을 현명하게 사는 진짜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내 건강과 돌봄을 위한 비용은 미리 떼어두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준비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무기입니다. 노년은 갑자기 무너집니다. 어느 날 넘어지며 시작되고 다음 날부터 병원이 일상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병명들이 쏟아지고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기운이 빠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돈이 없으면 치료도 못 받고 간병인도 못 부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외롭고 차가운 상황에서 내 곁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내가 미리 준비한 건강자금입니다. 노년에 자식이 있다고 안심하는 건 환상입니다. 자식은 바쁩니다. 직장에 치이고 아이들 키우느라 여유가 없습니다. 부모 돌봄은 늘 후순위로 밀립니다. 효도는 말뿐이고 현실에서는 나중에라는 말만 되풀이됩니다. 그때 병원비 한 번 나올 돈조차 없다면 당신은 누구도 부를 수 없습니다.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다 보면 결국 누워서 후회만 남게 됩니다. 돈은 숫자가 아닙니다. 돈은 곧 선택의 자유입니다. 병원이든 요양시설이든 건강검진이든 한 번 더 나를 살릴 수 있는 결정은 결국 비용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선택은커녕 굴욕만 남습니다. 누군가에게 손 벌려야 하고 자존심을 버려야 하며 심지어 무시당하는 일도 감수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존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워있는 내 옆에서 물 한 컵 떠줄 사람도 없는 상황, 돈을 미리 떼어두지 않았다면 내 몸은 고통 속에 방치됩니다. 간병인을 부르려 해도 하루에 몇만 원씩 드는 비용은 만만치 않습니다. 자식에게 부탁했다가 이번 달 카드값이 많아서라는 말만 듣고 돌아오는 순간 그 고통은 외로움과 서러움으로 몇 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기본이고 간병비와 병원비를 위한 예금 계좌를 따로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정기검진도 미루지 않고 받고 아플 경우를 대비한 병원 이동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간병인이 필요할 경우 어떤 업체가 신뢰할 수 있는지도 미리 알아보고 상담을 받아둬야 합니다. 그런 준비가 나를 살립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오순례 할머니는 올해 82세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남편 없이 세 아이를 키우며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3남매 모두 장성했고 결혼도 했지만 누구 하나 어머니를 모시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다들 형편이 어려워서라는 말만 되풀이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할머니는 70세가 되던 해 모든 예금 중 일부를 따로 빼어 건강돌봄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주변에선 그 돈으로 손주 학원비라도 보태지라는 말도 있었지만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내 몸이 망가지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내가 나를 지켜야지. 실제로 2년 전 오할머니는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고 3주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바쁘다며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고 결국 간병인 도움 없이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건강 돌봄 계좌에서 비용을 꺼내 간병인을 불렀고 필요한 약과 식사를 전부 해결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할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보통은 자식 없으면 이렇게 못 버티시는데 대단하세요. 그 말에 오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자식은 이 계좌야. 내가 키운 유일한 자식. 지금도 오할머니는 아프지 않더라도 매달 일정 금액을 건강계좌에 넣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내일이 나를 배신하지 않도록이라는 그녀의 말은 많은 어르신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내 건강과 돌봄을 위한 돈을 미리 떼어두는 그 순간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노년을 진짜로 현명하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네 번째는 유언장으로 가족 갈등을 미리 막는 준비 방법입니다. 유언장으로 가족 갈등을 미리 막는 준비 방법입니다. 아무리 사이 좋은 가족이라도 돈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 남겨진 재산을 두고 벌어지는 형제 간의 전쟁은 상상 이상으로 잔인하고 참혹합니다. 평생 우애 좋던 남매가 유산을 놓고 법정에서 서로를 고발하고 손주들 앞에서 소리 지르며 싸우는 일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비극은 단 하나, 유언장이 없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나는 자식들이 알아서 잘 나누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부모가 살아있을 땐 효자 같던 자식도 막상 돈이 걸리면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평생 동생을 챙기던 형이 유산 앞에선 내가 장남인데 왜 반반이냐고 소리치고 말 한마디 없던 며느리는 갑자기 앞에 나서서 우리 쪽은 손해를 봤다며 따지고 드는 모습은 너무도 흔한 현실입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고 자기 욕심대로 판단합니다. 부모의 뜻은 왜곡되고 남겨진 유산은 분열의 불씨가 됩니다. 그 순간부터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조각나고 형제라는 이름은 이기심으로 변질됩니다. 가장 평화롭게 떠나야 할 순간이 가장 치욕스러운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유언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남기는 지침서이며 부모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자식들이 다툴 이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누가 얼마를 어떻게 받는지 명확하게 남김으로써 혼란과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사랑의 마무리이자 책임의 표현입니다. 특히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단순한 메모로 끝내지 말고 반드시 공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효력을 갖춘 문서로 남겨야 나중에 무효 처리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재산 분배를 정하는 것을 넘어 가족 간의 신뢰와 존중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이종숙 할머니는 올해 84세입니다. 그녀는 아파트 2채와 약간의 예금이 있었습니다. 세 자녀 모두 중산층 이상으로 겉보기엔 유산 분쟁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예전 이웃의 유산 싸움 이야기를 들은 후 우리 집도 예외는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식들에게 말도 하지 않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큰딸에겐 살던 아파트를, 둘째 아들에겐 예금을, 막내딸에겐 자신이 거주하던 작은 집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도 유언장에 적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평생 서로에게 고마워하며 살아왔고 나는 각각의 상황을 고려했다는 문장이 인상 깊게 담겼습니다. 그녀는 유언장을 공증하고 사본을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두었습니다. 몇 년 후 그녀가 세상을 떠나고 유언장이 공개되자 자식들은 잠시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평소 말이 없던 막내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리 다 생각하고 준비하신 거네요. 감사해요. 그날 이후 세 남매는 단 한 번도 유산 문제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언장 덕분에 어머니의 뜻을 다시 새기며 서로에게 더 잘하려 애썼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종숙 할머니의 유언장은 동네 노인정에서 가장 현명한 마지막 선택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유언장이 없었다면 아마 평생 남을 상처만 남았을 것입니다. 남겨진 가족이 미움이 아닌 감사로 기억할 수 있도록
유언장은 반드시 준비해야 할 노년의 지혜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기와 착취로부터 나를 지키는 금융 지식 갖추는 방법입니다. 사기와 착취로부터 나를 지키는 금융 지식 갖추는 방법입니다. 노년은 한평생 열심히 살아온 대가로 평온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기꾼들은 어르신들의 눈물 위에 밥을 짓고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가로채며 웃음을 짓습니다. 자식도 모시지 않는 세상에 믿을 사람이라고는 자신뿐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아무런 금융 지식 없이 살아간다면 결국 가장 약한 고리가 되어버립니다. 어르신들을 노리는 금융 사기는 해마다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전화로, 문자로, 심지어 직접 집을 찾아와 감언이설로 속입니다. 국민연금이 더 나올 수 있다.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게 장례비를 미리 준비하라는 말로 접근해 통장 비밀번호를 받아내거나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상품에 수천만 원을 투자하게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일이 자식의 무관심 속에서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를 챙기지 않는 자식은 많고 그 틈을 파고드는 사기꾼은 더욱 많습니다. 심지어 가족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부터 잘 알고 지내던 이웃이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사라지는 일도 일상입니다. 한 번 속으면 모든 걸 잃고 그 뒤에는 오직 후회와 눈물만 남습니다. 노년에는 철저하게 방어적인 금융 태도가 필요합니다. 모르는 전화는 받지 않고 통장은 한 개로 단순하게 관리하며 예금과 재산은 꼭 본인 명의로 분산해둬야 합니다. 절대로 비밀번호나 통장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금융 문자 알림은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금융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복지기관이나 은행의 무료 상담, 창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돈을 지키는 것도 결국은 정보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르면 당하고 알면 피할 수 있습니다. 친구 따라, 친척 따라 무작정 가입하는 보험이나 투자 상품은 피하고 이해되지 않는 조건에는 절대 사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작은 돈이라도 전문가와 상의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노년의 돈은 생존이고 자존이고 마지막 자부심입니다. 그걸 남의 손에 쉽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김남희 할머니는 78세입니다. 그녀는 한때 친구 소개로 노후 보장형 황금 투자라는 말에 혹해 5천만 원을 한 회사에 투자했습니다. 친구는 매달 수익이 나온다며 할머니를 설득했고 친절한 직원은 정장을 차려입고 집까지 찾아와 서류를 챙겨갔습니다. 처음 2달은 이자처럼 소액이 입금되었지만 그 이후로는 연락이 끊기고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말도 못하고 경찰에 신고하러 가는 길은 너무도 참담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지했구나라는 생각에 자책만 쌓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김할머니는 달라졌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에 빠지지 않고 참여했고 스마트폰 뱅킹도 배웠습니다. 문자로 오는 보이스피싱도 직접 신고하고 이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조심하라고 조언하는 노인 금융지킴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만난 또래 아주머니가 이런 투자 하나 들어보자고 했을 때 김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난 내 돈, 이젠 내 손에만 있어. 세상에 공짜는 없고 투자보다 소중한 건 내 평온이야. 그 말에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고 김할머니는 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젠 나도 당하지 않아. 내가 나를 지킬 거야. 이처럼 금융 지식은 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지키는 무기입니다. 자식이 나를 모시지 않더라도 나는 내 지식으로 내 돈과 내 삶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현명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 자식이 노인 부모를 간병하는 장수시대. 곱게 늙는 방법 중 첫 번째는 외우기 훈련으로 기억력을 유지하는 뇌자극 활동입니다. 외우기 훈련으로 기억력을 유지하는 뇌자극 활동입니다. 지금 우리는 믿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식이 늙고 부모가 더 늙은 시대입니다. 문제는 나이 든 자식이 먼저 치매에 걸리는 일조차 낯설지 않다는 현실입니다. 어느새 70세 자식이 95세 부모의 기저귀를 갈고 정신 잃은 아들의 배변을 받아내며 눈물을 훔치는 부모의 이야기가 뉴스 한 켠에 조용히 실립니다. 이것이 바로 100세 시대의 잔혹한 민낯입니다.
치매는 나이만 먹는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왔다 해도 기억을 지키지 못하면 나의 인생 전체가 무너집니다. 사람의 얼굴을 잊고 밥을 먹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름조차 잊는다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존재의 상실입니다. 그보다 더 끔찍한 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입니다. 그 시작은 단순한 깜빡임에서 옵니다. 약속 시간을 잊고 냉장고에 휴대폰을 넣고 말을 하다가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그런 사소함들이 쌓여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완전히 낯선 표정으로 자식의 이름을 묻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이 온 이후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 끔찍한 미래를 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지금입니다. 뇌를 자극하고 기억을 훈련하는 작은 습관들이 그 미래를 막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외우기 훈련은 치매 예방에 가장 기본적이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매일 짧은 시나 글귀를 외우는 1, 전화번호 하나를 기억해보는 1, 어제 만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려 애쓰는 1, 이 모든 게 뇌를 살리는 훈련입니다. 처음엔 귀찮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복이 쌓이면 뇌는 점점 활력을 찾습니다. 뇌는 자극을 줄수록 살아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죽고 사용하면 다시 깨어나는 것이 바로 뇌입니다. 외우기 훈련은 단지 암기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뇌 속의 회로를 되살리고 기억의 저수지를 깊게 만들며 사고력을 유지시켜주는 생존 전략입니다. 오늘 외운 짧은 시 한 줄이 내일의 자존감을 지키고 모레의 인격을 지켜주며 언젠가 올 외로움 속에서 나를 붙잡아줄 마지막 줄기가 됩니다. 전남 목포에 사는 93세 정일순 할머니는 아직도 아침마다 손글씨로 시 한 편을 적고 외웁니다. 그녀의 아들 김석진 씨는 올해 71세입니다.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하고 손자까지 본 어른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김 씨는 기억의 혼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끝을 흐리더니 점점 사람 이름을 헷갈리고 결국 며느리 이름조차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조기 치매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를 간병하게 된 사람이 바로 93세의 어머니였습니다. 정할머니는 아들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밤마다 너 누구야라고 묻는 아들의 질문에 눈물로 대답합니다. 나는 내 엄마야, 너 낳은 엄마야. 그 모습을 본 이웃들은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지키는 건 평생이구나. 정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안 무너질 수 있었던 건 매일 외우고 적고 읽은 덕분이야. 나도 늙었지만 내 정신은 아직 내가 지켜야 하거든. 그녀는 지금도 매일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마라로 시작하는 시를 외우며 뇌의 힘줄을 다시 묶습니다. 치매라는 괴물 앞에서 외우는 힘 하나로 자신의 정신을 지키고 치매에 걸린 아들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곱게 늙는다는 건 얼굴이 예쁘고 주름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기억을 지키고 정신을 지키며 마지막까지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외우기 훈련은 작지만 위대한 노년의 방패입니다. 오늘 외운 시 한 줄이 내일 당신의 이름을 지켜줄 것입니다. 곱게 늙는 방법. 두 번째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꾸준히 섭취하는 식단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꾸준히 섭취하는 식단입니다. 늙어서도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병원 문턱을 줄이고 약 봉지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매일 접하는 밥상에 있습니다. 특히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그 어떤 보약보다 강력한 생명력의 근원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노인들이 정작 가장 중요한 이 식단을 놓치고 있습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입맛에 안 맞는다는 이유로, 씹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밥상에서 채소와 과일을 점점 멀리합니다. 그 결과는 비만, 당뇨, 고혈압, 심지어 치매까지 이르는 끔찍한 병들의 행렬입니다. 노인이 된 자식이 더 늙은 부모를 간병하는 장수시대에 무너지는 건 다리보다 위장이고 눈보다 혈관이며 말보다 혈당입니다. 나이 70 먹은 자식이 당뇨로 시력을 잃고 90 넘은 부모가 자식의 인슐린 주사를 놓는 기막힌 현실은 더 이상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무너짐의 출발은 하나같이 염분과 기름, 단맛에 찌든 식습관입니다. 채소는 몸을 청소하고 과일은 생명을 세척합니다. 신선한 채소는 노인의 장을 부드럽게 비워주고 혈관을 깨끗이 씻어주며 변비와 고혈압, 혈관성 치매를 예방하는 최고의 해독제입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천연당과 항산화 성분은 뇌를 지켜주고 피부를 살리고 면역을 올려줍니다. 이 둘이 하루의 식단에 고정으로 올라오는 삶과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삶은 결국 몇 년 후 전혀 다른 모습의 노년을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입맛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오랫동안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에 익숙해진 입은 처음에는 채소와 과일이 맛없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건 입이 병든 겁니다. 꾸준히 먹다 보면 몸이 먼저 달라집니다. 소화가 편해지고 혈압이 안정되며 대변이 시원해지고 피부가 매끈해지는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입맛은 늙어도 몸은 정직합니다. 꾸준히 채소와 과일을 받아들이는 몸은 반드시 답을 줍니다. 노년에는 약보다 음식이 먼저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몇 끼마다 2가지 이상의 채소를 곁들이고 하루 한 번은 계절 과일을 먹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노년의 기초 체력이 완성됩니다. 이 습관 하나로 뇌 건강, 심혈관 건강, 대사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면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강력한 건강 전략이 바로 신선한 채소와 과일입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91세 박윤자 할머니는 지금도 눈이 맑고 허리도 꼿꼿하며 혼자 버스를 타고 장에 갑니다. 그 비결은 단 하나, 매일 아침 과일과 채소로 시작하는 식단입니다. 그녀는 30년 전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낸 뒤 식단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육류는 줄이고 채소 반찬을 기본으로 하고 과일은 간식처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딸 김하순 씨는 올해 68세입니다. 그런데 딸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3가지를 모두 앓고 있고 하루에 약을 6가지나 먹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박 할머니는 약 한 알도 복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보다 20살 가까이 어린 딸의 병원 예약을 챙기고 반찬까지 싸서 보내줍니다. 어느 날 딸 김하순 씨가 속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기운도 좋고 무릎도 멀쩡한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 그때 박 할머니는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넌 젊어서 고기만 먹고 과일은 사치라며 안 먹었잖아. 나는 사과 한 조각이라도 매일 먹었고 나물 한 접시라도 내 손으로 무쳐 먹었어. 건강은 입이 아니라 마음에서 지키는 거야. 그날 이후 김하순 씨는 엄마의 말을 듣고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기 시작했고 6개월 만에 혈당 수치가 안정되며 약 하나를 줄였습니다. 박 할머니는 오늘도 딸을 위해 오이 무침과 삶은 브로콜리를 싸주며 말합니다. 약 먹는 것보다 채소 먹는 게 훨씬 싸고 훨씬 낫다. 노인이 자식을 간병하는 세상, 그것은 식단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오늘 먹는 채소 한 접시, 과일 한 조각이 10년 후 누가 누구를 간병할지를 결정합니다. 곱게 늙는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오늘 밥상 위에 있습니다. 곱게 늙는 방법, 3번째는 근력 운동으로 몸의 기초 체력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근력 운동으로 몸의 기초 체력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는 노인이 노인을 간병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70대 자식이 90대 부모의 기저귀를 갈고 60대 딸이 85세 어머니를 업고 병원에 가는 장면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노인. 자식들조차 이미 허리와 무릎이 망가진 상태에서 다른 노인을 돌보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결국 둘 다 쓰러지고 마지막에는 요양병원이 유일한 답이 되어버리는 암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근력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조직이 아닙니다. 근육은 노년을 버티는 생명선입니다. 근육이 있는 노인은 혼자 일어나고 혼자 걷고 혼자 밥을 해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이 사라진 노인은 혼자 화장실도 못 가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문제는 40대 이후 매년 1%씩 근육량이 감소한다는 사실입니다. 70세가 되면 절반 가까운 근육이 사라져 있고 이미 몸은 넘어지기 직전까지 약해져 있습니다.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엉덩이뼈가 부러지고 누워만 지내다 폐렴이 오고 결국 치매로 이어집니다. 모든 질병의 시작은 넘어짐입니다. 그리고 그 넘어짐은 근육 없음에서 시작됩니다. 약은 근육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병원도 근육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내 몸을 내가 움직이는 것만이 근육을 살립니다. 걷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근력 운동은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벽을 짚고 스쿼트하기, 앉았다 일어나기, 계단 오르기, 물통 들기 같은 일상 속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매일 반복하면 근육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일주일만 해도 다리 힘이 달라지고 한 달만 지나면 계단 오르기가 쉬워집니다. 그 변화가 결국 병원을 멀리하게 하고 간병인을 부르지 않게 하며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삶으로 연결됩니다. 노년의 자존감은 곧 근육입니다. 혼자 신발끈을 묶을 수 있는 유연함, 의자에서 벌떡 일어설 수 있는 다리 힘, 물건을 들고 장을 볼 수 있는 팔의 힘. 이것이 늙어서도 사람답게 사는 조건입니다. 남들보다 멋져 보이기 위한 운동이 아닙니다. 쓰러지지 않기 위한 운동입니다. 내 몸을 내가 끝까지 쓰기 위한 준비입니다. 근육은 돈이 없어도 만들 수 있고 늙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충북 충주에 사는 88세 이춘자 할머니는 동네에서 여장군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팔굽혀펴기를 10개씩 하고 김장철이면 혼자 김치통을 옮기며 계단도 쉬지 않고 오르내리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건 그녀가 70세에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고 나서야 운동을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당시 병원에서 앞으로는 무거운 거 들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평생 가족 먹여 살렸는데 이젠 뭘 못 들고 산단 말이냐는 생각에 바로 다음 날부터 공원 철봉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팔이 덜덜 떨리고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5분씩 10분씩 시간을 늘렸습니다. 10년이 지나자 이춘자 할머니는 80세 생일에 윗몸 일으키기를 20회 성공했고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강의 요청까지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녀의 딸 66세 박정임 씨가 무릎 관절염으로 걷기 힘들어졌을 때였습니다. 이춘자 할머니가 휠체어를 밀고 병원을 함께 다녔고 약도 챙기고 밥도 차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딸 간병하는 세상이라더니 이건 진짜네요. 이춘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프기 싫어서 운동했어. 근데 그게 내 자식을 도울 힘이 될 줄은 몰랐지. 늙어서도 자식 위해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지금도 그녀는 매일 새벽 공원에서 스쿼트를 30개씩 하며 하루를 엽니다. 근력은 노년의 생명줄입니다. 건강한 노후는 복지제도보다, 의사보다 먼저 내 몸을 움직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 몸은 내 근육이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근육은 오늘 지금 앉았다 일어나는 그 한 번의 결심에서 만들어집니다. 곱게 늙는 방법. 네 번째는 웃음을 자주 짓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웃음을 자주 짓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노인이 노인을 간병하는 기막힌 장수시대,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웃음입니다. 웃음은 단순한 표정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태도입니다. 우울한 표정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몸은 뇌에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활력은 사라지고 면역은 떨어지며 근육도 기억력도 줄줄이 무너져 내립니다. 반대로 아침에 미소 한 번 짓는 것만으로도 뇌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고 심장은 안정되고 장기들은 부드럽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웃음은 내장 마사지라고 불릴 정도로 전신 건강에 효과적입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며 우울증 예방에 탁월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노인들이 웃음을 잊고 삽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는 줄고 몸은 아프고 자식은 바쁘고 세상은 낯설어지며 입꼬리는 자연스레 내려갑니다. 그렇게 굳어버린 얼굴은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병들게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웃음을 잃은 얼굴로 하루를 보내는 시간이 쌓이면 뇌는 나는 불행하다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치매 발병률은 높아지고 작은 통증에도 더 민감해지며 삶 자체가 무거워집니다. 반면 웃음을 자주 짓는 노인은 뇌회로가 더 많이 연결되어 뇌세포가 오래 살아남습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10번 이상 웃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생 확률이 30% 이상 낮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라도 웃어보는 훈련에서 시작됩니다. 거울을 보고 웃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며 웃고 TV를 보며 웃고 심지어 밥을 먹을 때도 맛있다며 웃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웃음은 결국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뇌와 몸을 살립니다. 표정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과학적 진실입니다.
웃음은 인간관계에서도 절대적입니다. 찡그린 얼굴로 모임에 들어오면 사람들은 피하지만 환하게 웃으며 안녕하세요. 한마디 건네면 분위기는 순식간에 따뜻해집니다. 노년의 가장 큰 복은 사람 복입니다. 사람 복을 만드는 건 웃음입니다. 웃는 사람 옆에는 사람이 모이고 웃는 사람 곁에는 도움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웃는 노인은 늙어도 외롭지 않고 힘들어도 무너지지 않으며 병들어도 버텨냅니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87세 조영자 할머니는 동네에서 웃음 대장으로 불립니다. 그녀는 실버 요가반에서도 동네 마트에서도 병원 대기실에서도 항상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 곁에 앉고 싶어 하고 모임에도 그녀가 없으면 분위기가 싱겁다고 말합니다. 놀라운 건 그녀의 아들 김춘석 씨가 68세에 조기 치매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식보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아있는 현실에 조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지만 그 순간에도 웃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아드님 상태가 점점 나빠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조 할머니는 눈물을 닦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웃어야죠. 내가 울면 아들도 무너지잖아요. 그녀는 지금도 아들의 이름을 매일 5번씩 크게 부릅니다. 춘서가 오늘 날씨 좋다 웃자 그렇게 말하면서 아들에게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려주고 손을 잡고 깔깔 웃으며 TV를 봅니다. 그 덕분인지 김 씨는 치매 진행이 느려졌고 아직도 어머니를 정확히 기억하며 우리 엄마는 참 웃기는 여자야라고 농담을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조 할머니에게 비결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비결? 그냥 웃어요. 웃으면 내가 살고 웃으면 자식도 살고 웃으면 병도 도망가요. 그렇게 말하며 또 호 웃는 그 얼굴은 주름 하나하나가 빛나 보입니다. 늙어도 곱게 늙는 사람은 웃는 사람입니다. 기운이 없을수록 웃어야 하고 아플수록 웃어야 하며 외로울수록 더 웃어야 합니다. 웃음은 얼굴의 화장이 아니라 인생의 생명줄입니다. 오늘도 거울 앞에서 웃어보는 그 3초가 내일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곱게 늙는 방법 5번째는 음악을 듣고 따라 부르는 뇌 활성화 습관입니다. 음악을 듣고 따라 부르는 뇌 활성화 습관입니다. 지금 우리는 노인이 노인을 간병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식이 70이고 부모가 95인 시대, 그 중에서도 자식이 먼저 치매에 걸려 부모가 간병하는 기막힌 현실이 더 이상 드문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그렇게 늙어갈 수 있고 누구든 그렇게 무너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뇌를 살리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음악입니다. 특히 음악을 듣고 따라 부르는 습관은 뇌세포를 자극하고 기억 회로를 되살리는 두뇌 생명줄입니다. 음악은 단순히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악을 듣는 순간 뇌는 감각과 감정, 기억과 언어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이때 따라 부르면 언어 영역이 활성화되고 가사를 기억하려는 과정에서 해마가 작동하며 멜로디와 리듬을 익히는 과정에서 좌우뇌가 동시에 자극됩니다. 이처럼 음악을 듣고 따라 부르는 활동은 두뇌 전체를 깨우는 고도의 인지 활동입니다. 무서운 사실은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썩는다는 점입니다. 3일간 말 한마디 안 하고 일주일간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뇌는 점점 멈추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굳어버린 뇌는 아무리 약을 써도 살아나기 힘듭니다. 하지만 음악은 그런 뇌를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기적의 도구입니다. 특히 추억이 담긴 옛 노래는 과거의 기억을 끌어올리며 잊고 있던 감정과 얼굴, 이야기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실제로 치매 환자에게 가장 먼저 반응을 일으키는 자극은 노래입니다. 아무리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도 찔레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라는 멜로디 한 줄에 눈을 반짝이며 따라 부르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건 단순히 가사를 기억해서가 아니라 노래를 통해 삶의 조각들이 되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노래는 잊었던 자아를 깨우고 관계를 회복시키며 무엇보다 내가 살아있구나를 느끼게 해줍니다. 하루에 딱 한 곡이라도 좋습니다. 아침에 라디오에서 나오는 트로트를 따라 부르고 점심 후 창가에서 흥얼거리고 저녁엔 손주에게 불러주며 웃음을 나누는 것. 이 단순한 반복이 뇌를 살리고 마음을 살리고 결국은 삶을 살립니다. 노래는 돈도 시간도 장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가능한 최고의 뇌 운동입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90세 오인숙 할머니는 매일 아침 첫 번째 할 일이 노래 틀기입니다. TV보다 신문보다 먼저 전축에 CD를 올립니다.
첫 곡은 늘 돌아와요 부산항에입니다. 이 노래가 끝나면 벌써 그녀의 표정은 밝아지고 얼굴엔 미소가 번집니다. 놀라운 건 그녀의 아들 김진호 씨가 67세로 이미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김 씨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지만 퇴직 후 무기력과 우울감에 빠졌고 점점 기억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우편함 번호를 잊었고 나중엔 아내의 생일도 잊었습니다. 그때 오인숙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음악으로 살리자. 매일 한 곡씩 같이 듣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김 씨도 어느 순간부터 무조건 이하를 부르며 박자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노래가 끝나면 어머니와 마주보고 웃었고 점점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지금도 오할머니는 매일 아들과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주말이면 가족 노래방이라는 이름으로 손주들까지 모아놓고 콘서트를 엽니다. 그때마다 김 씨는 정확한 가사보다 더 또렷한 눈빛으로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를 부를 때 오할머니는 눈물이 납니다. 아직 우리 아들은 살아있어요. 노래는 뇌를 살리고 관계를 살리고 결국 가족을 살립니다. 늙어도 곱게 늙는 사람은 흥얼거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노래는 나를 잊지 않게 만드는 최고의 약이고 가장 즐거운 운동입니다. 오늘 한 곡, 그 한 줄의 멜로디가 내일의 나를 지켜줄 힘이 됩니다.